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상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상원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에는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우크라이나와 유럽 안보에서는 발을 빼려는 상황에서 유럽은 자체 핵무장 논의를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자국이 보유한 핵무기 억제력을 유럽 우방으로 확대하는 이른바 핵우산론을 다시 펼쳐들었고요.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중요시했던 독일 역시 프랑스, 영국과 핵 공유에 대한 논의를 원한다고 밝히면서 안보 정책 전환을 예고했죠. 그동안 미국의 힘에 의존해왔던 유럽이 안보 홀로서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일본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모바일 뱅킹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은행 점포를 줄이는 추세였는데요. 최근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네요. 일본 최대 은행에서 신규 점포를 선보이고 은행의 영업시간도 다시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이야기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월 10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일부터 상대국이 미국에 관세를 매긴 만큼 똑같이 적용하는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 상호 관세가 적용된 이후에도 관세가 바뀔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상황에 따라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답했는데요. 수시로 바뀌는 관세 조치로 주식시장이 하락한 데 대해선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큰 일엔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오늘 0시부터 미국산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2차 보복 관세 부과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10%-10% 관세 인상에 맞서는 조치인데요. 이에 따라 미국산 닭고기와 밀 등 29개 품목의 관세는 15% 인상됐고 수수와 돼지고기, 과일 등 711개 품목에 대한 관세는 10% 높아졌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은 미국이 지난달 4일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10일에서 12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종전 및 광물 협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루비오 장관 외에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위트포크 트럼프 대통령 중동 특사도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도 10일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 빈살만 왕세자와 면담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의 갈등을 봉합하고 종전 협상을 위한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이외에도 미국이 군사 지원 등의 대가로 요구 중인 우크라이나 광물 개발과 관련된 광물 협정에도 진척이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머스크 테슬라 CEO가 우크라이나에 제공 중인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통신망을 절대로 차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빌미로 우크라이나를 협박하고 있다는 소문을 직접 반박한 건데요. 절대로 스타링크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의 뒤를 이을 새로운 자유당 대표로 마크 카니 전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가 선출됐습니다. 카니 신임 대표는 이번 주 중에 트루도 총리의 뒤를 이어 24번째 캐나다 총리로 공식 선출될 예정인데요.
캐나다는 선거법에 따라 10월에 정기 총선이 예정돼 있지만 현직 의원 신분이 아닌 카니 대표가 선거운동 기간에 조기 총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기 때문에 곧바로 조기 총선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런 심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와 광물 협정을 체결을 하더라도 군사 지원은 재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NBC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MBC가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서 이 협정에 서명을 하더라도 이 재개를 군사 지원이나 정보 제공을 다시 주진 않겠다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식적으로 이미 젤렌스키 대통령의 보좌진들에게 분명하게 밝혔다. 이렇게까지 전했는데요. 네. 지금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광물 협정뿐만이 아니라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에서 영토를 양보하는 등의 준비가 돼 있는지 또 우크라이나에서 선거를 진행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는 2022년에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이후에 비상계엄령이 발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대선이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지금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유엔 인권감시단에 따르면 7일이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올 들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날 중에 하나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사상자 대부분이 동부 도네츠크주의 우크라이나 통제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이 감시단이 올해 현재까지 사상자가 지난해 한 해보다 더 많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공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방어 정보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표적을 겨냥한 정보, 그러니까 공격 정보는 제공을 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공격 준비 상황을 알려줄 수는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선제적으로 표적을 타격할 수 있도록 위치 정보를 주진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미국이 지난 3년간 이 우크라이나 쪽에 표적 정보, 위성 이미지와 신호 정보를 줘왔거든요. 현재 미국이 빠지니까 빈자리를 유럽 동맹국들이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없어지면서 우크라이나 정황은 매일 더 좋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에게 이런 얘기를 물어봤더니 우리가 정보 공유를 중단한 게 러시아 공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징후는 없다. 대규모 공격은 아마 지원이 중단되기 전에 이미 계획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빠져나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을 지시한 이후 일주일 동안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을 점령한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거든요. 네. 그래서 점령지 3분의 1을 다시 되찾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쿠르스크 점령지가 우크라이나에 왜 중요하냐면 협상 카드였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을 돌려줄 테니까 러시아가 빼앗은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돌려달라 이렇게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쿠르스크에서 열세에 놓이면서 이런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점점 불리해지기만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네요. 다음 두 번째 키워드가 겁박으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네, 이란이 트럼프 행정부 측의 핵 협상 제안을 거부하면서 하메네이 지도자가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네. 8일에 이제 고위 관리들하고 회의를 했는데요. 강압적인 강대국의 협상 요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다. 그저 자기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는 시도일 뿐이다. 그들에게 협상은 새로운 요구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핵 프로그램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이란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요구를 한다라고 또 지적을 했는데요. 네. 이걸 하지 마라, 그 사람을 만나지 마라, 미사일 사거리는 일정 선을 넘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문을 하는데 이게 이란의 방어 능력과 영향력을 제한시키는 요구들이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발언이 이제 어느 맥락에서 나왔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날에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한 협상을 하길 희망한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한 답을 돌려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에 군사적으로 개입을 우리가 해야 된다면 끔찍한 일이 될 테니까 협상을 하길 바란다. 약간 엄포성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란이 협상을 이렇게 거부하면서 이제 이란의 핵 개발도 당분간 멈추게 하기가 어려워졌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네. 뉴욕타임스가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오지 않게 되면서 그들의 핵 프로그램은 이제 중대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집권 1기 때인 2018년에 이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했었습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안을 복원시켰고요. 그러니까 이란이 그 이후에 핵무기급 우라늄 생산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26일자로 발표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이 지난달 8일 기준으로 최대 60% 농축 우라늄을 지금 274.8kg이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네. 작년 11월 이후에 92kg 이상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지금 불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이란의 핵 활동에 제한을 두기 위해서 외교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우려를 내놨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 전에 해외 원조를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한 것도 이란 핵 문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왜냐하면 취임 직후에 미국의 대외 원조를 90일간 동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영향으로 IAEA의 국제 핵 연구 프로그램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이란 핵 확산을 억제하는 것에도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란이 이렇게 대화를 거부하게 되자 미국이 지금 이라크의 이란산 에너지 수입 허용하지 않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란이 나오니까 네. 군사적인 방식, 협상이 아니라 경제 제재를 통해서 좀 압박을 가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미국 국무부가 8일 이란산 에너지 수출입 제재와 관련해서 그동안 이라크에 부여했던 면제 혜택을 더 갱신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정부가 가능한 한 빨리 이란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을 없앨 것을 촉구한다라는 설명을 달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는 이러면 이라크가 타격을 입지 않겠습니까? 라는 우려가 나오니까 이란에서 수입되는 전기가 이라크 소비량의 4%에 불과하다 이렇게 방어 논리를 폈습니다. 근데 이라크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미국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발표한 거거든요. 근데 이라크는 이란산 전기에 이어서 이제 가스 수입까지 끊기면 네. 전기 에너지의 30% 이상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4%가 아니라 훨씬 더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 지금 미국이 일방적으로 네. 지금 계속 압박을 가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도끼가 아니라 메스를 사용하라. 네, 굉장히 어떤- 많은 차이가 나는 건데요. 네. 정부 효율부의 수장으로 대규모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6일에 인력 감축안을 놓고 루비오 국무장관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네네. 이날 머스크 CEO가 루비오 장관에게 국무부에서는 아무도 해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공격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루비오 장관이 무슨 소리냐 1,500명이나 퇴직을 했다. 퇴직시킨 사람 다시 재고용해서 다시 해고하는 쇼라도 벌이고 싶은 것이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네. 그리고 국무부의 조직 개편 계획안을 설명하니까 머스크 CEO가 당신은 TV에선 잘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일도 안 하면서 방송에만 자꾸 나온다라고 애둘러서 비판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설전이 좀 오고 갔어요. 예. 그랬더니 두 사람의 설전을 가만히 지켜보던 트럼프 대통령이 네. 루비오 장관은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라면서 사실상 그쪽 장관 편을 들어줬습니다. 네. 하지만 또 머스크의 손도 들어줘야죠. 머스크의 개혁 행보를 지지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면서도 그래도 접근 방식을 이제는 세련되게 해야 될 때라면서 앞으로 공무원 감축 정책은 비서관들이 담당을 할 테니까 정부 효율부는 조언만 해라라는 지시를 남겼습니다. 네. 그리고 회의가 끝난 뒤에 자신의 SNS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수하고 생산적인 인력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 연방정부의 구조조정은 도끼가 아니라 정교한 메스, 즉 수술용 칼로 진행될 것이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불협화음이 나오는 게 원치 않은 거죠. 일론과 마코는 좋은 관계다. 그 외에 모든 보도는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두 사람이 충돌을 했다는 걸 사실상 부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머스크 CEO가
주요 정부 부처를 상대로 인력 감축 같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네. 행정부 인사들하고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계속 흘러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서둘러 진화에 나서긴 했지만 지금 취임 초기부터 내각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가 어려워 보인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머스크에게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할 뜻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나타냈다. 머스크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걸 대통령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신호다라는 분석 기사를 내놨습니다.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그 선거에서 승리한 네. 이후에 조금씩 달라지는 그렇죠. 것 같아요. 결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백신은 없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다시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가운데 백신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백신 접종과 자폐증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대규모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보건복지부와 지금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같이 연구를 하기로 했는데 네. 자폐증 진단율이 급증하고 있고 CDC가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연구에 착수할 것이다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홍역이 확산되는데 이렇게 백신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갈 만한 연구를 한다는 게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더군다나 케네디 주니어 보건장관이 예전부터 홍역, 유행성 이하 선염, 풍진을 예방하는 혼합 백신인 MMR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온 인물이기 때문에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난주에 첫 번째 강요회를 했을 때 케네디 장관이 그 자리에서도 10년 만에 발생한 텍사스 홍역 유행으로 아동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건 일반적인 사안이다. 백신 접종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전혀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 의회 연설을 하면서 네. 자폐증 증가의 원인을 규명할 것이다. 케네디 장관과 그 팀이 가장 적임자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힘을 실어준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 내 홍역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인데요. 네. 올해 1월부터 3월 초 사이에 텍사스와 뉴멕시코에서 지금 200건 이상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네. 그중에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백신이 해롭다라는 잘못된 정보까지 확산이 되면서 부모들이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접종률이 떨어지니까 홍역 네.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연구까지 진행이 되면 백신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특히나 정부 차원에서 하면 그래도 뭔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예.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미국에서 자폐증 진단 사례가 2000년 이후에 급격히 증가한 건 맞는데 그 시기부터 진단 기준이 확대가 됐답니다. 조기 선별 검사가 일반화됐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난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단 자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수가 늘어난 거죠. 네. 결과가. 네. 그리고 지금까지 자폐증과 백신 또는 백신 성분 간의 연관성을 입증한 신뢰성 있는 연구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이 홍역이 최근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 세계 홍역 환자 수가 33만여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유럽, 중동, 아프리카 순으로 환자 발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작년에 49명이나 환자가 나왔고요. 6일 기준으로 16명이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네. 대부분 베트남을 방문하셨던 분들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이지만 그렇죠. 백신을 접종하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이 권고되고 있는 질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기 때, 네. 신생아 때 이제 접종하는 그렇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백신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렇습니다.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좀 병은 퍼지고 있는데. 다음 키워드입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트럼프네요. 아메리카가 아니라 트럼프 합중국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요. 네. 공화당의 조 윌슨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하원 의원이 네. 최근에 법안을 하나 제안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 담긴 $250, 약 36만 원짜리 지폐를 만들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내년이 미국이 건국한 지 250주년이래요. 그래서 기념을 해야 된다. 네. $250 지폐를 발행하면 액면가가 커지니까 현금을 덜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되고 미국의 대통령을 상징적으로 기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불러와서 경제를 파괴했다. 그래서 미국민들이 더
많은 현금을 가지고 갔게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다. 미국의 가정을 돕기 위해 노력을 하니까 이런 업적을 그 화폐에 초상을 넣는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현행법상 살아있는 개인은 화폐에 실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미국에서 네. 5센트 동전에 재무부 관리에 초상화를 넣었다가 논란이 엄청 커졌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의회가 1866년에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을 화폐에 넣는 걸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집회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부성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그러니까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워싱턴 DC의 관문이죠. 덜레스 국제공항 이름을 도널드 J 트럼프 국제공항으로 바꾸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렇습니다. 미국 전역의 유권자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주의 이름을 도널드 트럼프 주로 바꾸고 싶어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트럼프 대통령 생일이 6월 14일인데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6월 14일이 이미 국기의 날로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서요. 네, 네. 이와 함께 트럼프 생일을 함께 기념하자라는 건데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서 생일이 공휴일로 지정된 사람은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날이 또 조지 워싱턴의 날도 아니고 대통령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기념이 돼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예전에 1월에도 대통령 얼굴들이 4명이 모여있는 러시모어산에 트럼프 대통령 얼굴 하나 더 넣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내놓기도 하고 이러면서 점점 예전에 보지 못했던 이런 얘기들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주로 다 네, 만들자고요?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원한다라는 이해를 네, 해야 될지. 그러니까요. 예. 하나만 짧게 또 네. 알아볼까요? 꺼진 배터리도 다시 보자. 동남아시아 항공사들이 지금 기내 휴대용 배터리 사용을 잇따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타이항공이 15일부터 승객들의 기내 보조 배터리 사용을 금지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네. 다만 소지하는 걸 금지하는 건 아니고 그 비행 내내 충전하는 걸 불허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남아 최대 저가 항공사 에어아시아도 4일부터 비행 중에 휴대용 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선반에 두거나 보조 배터리로 충전을 하면 안 되고요. 착석을 하면서 직접 휴대하는 것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조 배터리가 이제 화재를 일으키는 사건이 기내에서 잇따르고 있기 있어서, 때문에 예. 점점 더 강화하는 그런 규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이 중요하죠.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풀스 가든의 레몬트리 전해드립니다. I'm sitting here in the boring room. It's just another rainy Sunday afternoon. I'm wasting my time, I got nothing to do. I'm hanging around, I'm waiting for you, but nothing ever happens. And I wonder, I'm driving around in my car. I'm driving too fast, I'm driving too far. I'd like to change my point of view. I feel so lonely, I'm waiting for you, but nothing ever happens. And I wonder how, I wonder why. Yesterday you told me about the blue, blue sky, and all that I can see is just a yellow lemon tree. Turning my head up and down. I'm tu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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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ning around. And all that I can see is just another lemon tree. Sing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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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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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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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 dee da. I'm sitting here, I miss the power. I'd like to go out, taking a shower, but there's a heavy cloud inside my head. I feel so tired, put myself into bed. Well, nothing ever happens, and I wonder. Isolation is not good for me. Isolation, I don't want to
sit on a lemon tree. I'm stepping around in the desert of joy. Baby, anyhow, I'll get another toy and everything will happen. And you wonder, I wonder how, I wonder why. Yesterday you told me about the blue, blue sky.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 결정에 항거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데 대해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지만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지휘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항거하지 않은 데 대해 검찰이 내란 행위에 핵심적으로 동조할 뿐 아니라 주요 임무에 종사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대검을 항의 방문하고 심우정 총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동훈 공수처장을 오늘 오후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저녁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복귀에 대해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개선 장군처럼 어깨에 힘을 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 숙의 윤석열을 대행하고 있다며 탄핵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공군은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조종사의 위치 좌표 입력이 잘못됐고 이를 재확인하는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금리 인상 조치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도쿄 김민정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본의 김민정입니다. 네, 일본 은행이 금리를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어느 정도로 오를 것으로 보이나요? 한때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였는데요. 최근 들어서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일본 경제신문 니케이 신문은 지난 6일 일본의 채권 시장에서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한때 1.5%까지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2009년 6월 이후에 이렇게 오른 것이 16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전날에 일본은행의 우치다 시니치 부총재가 경제와 물가가 예측대로 움직이면 정책 금리를 계속 인상해서 금융 완화를 어느 정도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고 네. 이러한 발언이 국채 이제 금리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일본은행 금리를 보면은요, 1월에 일본은행이 기준 금리를 0.25%에서 0.5%로 올리면서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연말에는 0.9%였는데 1.37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번에 이제 또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1.5%까지 또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일본 은행의 예금 금리는요, 그냥 보통 은행, 일본 주요 3개 은행을 보면 네. 3월 17일부터 금리를 0.1%에서 0.2%로 2배나 올리게 되었는데요. 네. 뭐 0.2니까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네. 일단 금리가 오른다는 것 자체가 일본에서는 큰 뉴스입니다. 네. 일부 은행은 60세 이상, 28세 미만을 대상으로 금리를 0.4%나 준다고 하고 있는데요. 네. 후지TV 보도에 따르면 은행들은 내년까지 금리를 1%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텐데요.
네, 금리가 오르면서 일단 일본의 은행들이 갑작스럽게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점포 개설에 들어갔습니다. 네. 일본의 대형 은행 중 하나인 미쓰비시 UFJ 은행이 올 가을에 20년 만에 신규 점포를 낸다고 합니다. 이 미쓰비시 은행은 올해 오사카와 도쿄에 각각 점포 1개를 새로 개설을 하고 내년까지 6개 점포를 개인 소비자 영업 전용 점포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기로 했는데요. 최근에 일본의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점포 수를 줄이고 있고 미쓰비시 은행도 이미 515곳에서 324곳으로 40%나 줄였는데 그렇죠. 올해 새로운 점포를 낸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매우 놀라운 뉴스라고 합니다. 네. 미즈호 은행도 내년까지 3개 점포를 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신규 점포 개설은 금리가 상승하면서 개개인이 자금 운용을 시작할 것에 대비해 개인용 영업 점포가 중요하다라고 판단한 결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자금 운용을 할 경우에 뭐 은행에 가기보다는 그냥 인터넷 은행을 사용해서 그렇죠.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일본의 국채 구입과 소액 투자는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일반 은행들도 이제 점포를 통해서 인터넷보다는 조금 더 자세한 상담으로 거기에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계속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이제 점포를 늘린다. 그런 상황을 대비하는 거네요. 먼저. 그렇습니다. 사실상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일본에는 2024년 10월 기준으로 일명 장롱 예금, 단스 예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50조엔 우리 돈으로 약 49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 장롱 예금이 뭐냐면 이 현금을 일부러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그냥 자기 집안에 어떤 옷장에 보관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네. 사실상 일본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1946년에 이제 전쟁 끝나서 부채가 많으니까 일본 정부가 집에 있는 돈을 다 은행에 넣으라라는 그런 정책을 시작을 하는데 네. 이렇다 보니까 이 돈이 은행에 넣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다 옷장에 감추면서 장롱 예금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네. 그 이후에도 이제 마이너스 금리가 계속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일본 은행에 돈을 맡겨도 그냥 이자가 없다 보니 굳이 은행에 돈을 맡길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자기 집에 보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최근에 20년 만에 일본의 지폐가 새롭게 바뀌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래된 지폐를 못 쓰게 되면 어떡하냐 싶어가지고 집에 있는 그 돈들을 가져오는 사람들도 좀 늘어났고요. 여기 금리 인상까지 이제 금리 인상도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상 밖으로 조금 이제 그 옷장에도 돈들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은행들이 점포를 개설을 하게 되었다고 아니, 좀 합니다.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군요, 지금. 네. 근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사실 예금은 좀 긍정적인데 대출 받은 분들, 특히 주택자금 이렇게 네. 목돈 빌리신 분들은 좀 고민이 되시겠네요. 사실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인데 네. 일본에서는 정말 주로 35년 주택론을 빌려서 집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렇게 오랜 기간 우리가 돈을 빌릴 수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금리가 지금까지는 거의 0%였기 때문에 그렇죠. 길게 빌릴수록 적게 갚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았는데요. 네네. 이 주택용이 변동금리형과 고정금리형이 있는데 국토교통성 조사로 2022년에 신규로 주택론을 신청한 사람이 78%가 네. 변동금리를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금리가 변하지 않는 안정된 고정금리를 선택하지 않고 변동금리를 택한 이유는 네. 그냥 금리 자체가 낮기 때문에 변동금리를 선택을 하는 것이 고정금리보다 이자가 지금까지 낮았기 때문인데요. 아직은 변동금리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네. 다만 이제 금리가 크게 오르다 보면 일본에서도 이제 주택론을 갚지 못해서 예전에 미국처럼 길거리에 나는 사람들이 등장할 그러니까요.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금리가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사회 경제적으로도 많이 부담이 되겠어요. 네, 저도 사실상 굉장히 약간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기업들도 쉽게 돈을 빌릴 수 없게 되면서 그렇죠. 특히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까지 오랜 기간 일본에서는 마이너스 금리가 정착이 됐기 때문에 네. 돈을 은행에 두는 것이 아니라 빌려서 투자를 하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금리가 오르면 자금을 빌리기가 어려워져서 경제활동이 억제되고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걷잡을 수 없게 되면서 여기에 물가 변동까지 오면 차라리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불경기가 될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기사들도 지금 적지 않고요. 사실상 일본 은행도 지금까지 금리를 굉장히 많이 억제를 해왔는데 네. 물가가 오르면서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높아진 금리 때문에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여기에 이제 경기가 과열이 될 것이다라는 일본 은행도 기사들과 같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변화의 시작점에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본 도쿄 김민정 통신원이었습니다. 그간 미국의 사실상 안보를 의존해왔던 유럽에서 요즘은 홀로서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자체 핵 우산론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을 위한 프랑스 핵 우산론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르츠 독일 차기 총리 후보도 프랑스 그리고 영국과 함께 핵 공유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글로벌 이슈에서 오늘 유럽의 핵 우산 논란 살펴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금 핵 우산론 유럽 자체가 이제 방어를 해야 된다 이런 맞아요. 얘기인데 그 내용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면요. 예,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5일에 TV로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유럽의 지금 가장 큰 화두죠. 미국과 유럽 간의 동맹이 깨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주 강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 쪽, 그러니까 미국이 서유럽 편을 들지 않을 때를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핵 억지력을 통해서 유럽 대륙의 동맹국 보호를 위한 전략적 대화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독일에서 조기 총선이 있었고 또 메르츠 기민당 대표가 이제 차기 총리로 유력시 되잖아요. 그렇죠. 네, 메르츠 이 대표가 제안을 해온 데에 대한 화답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취임한 이후에 꾸준히 유럽의 방위 강화, 특히 유럽 통합군 설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지지를 해온 사람입니다. 네. 또 프랑스의 핵 우산론을 이번 처음 말한 것도 아니고 2020년에도 이미 말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유럽의 안보 방위 전략을 세울 때 프랑스의 핵 억지력을 중심에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그때도 했는데 당시에는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시절 때였거든요. 그때는 아무래도 지금보다 상황이 좀 달랐는데 어쨌든 효율적인 미국의 핵 우산 아래서 이제 유럽이 좀 협력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크롱 대통령 제안을 일축한 적이 있죠. 네, 이번에 이제 메르츠 독일 차기 총리 후보의 제안에 화답한 것이다 했는데 네. 그럼 메르츠 총리 후보는 어떤 얘기를 했어요? 메르츠 그 기민당 대표 역시 마크롱하고 비슷합니다. 유럽 통합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네. 또 유럽의 독자 방위 체제를 강하게 이제 요구해온 사람입니다. 지난 2월 23일에 독일의 조기 총선이 있었는데 그 유세 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나토를 통한 미국의 핵 우산 없이도 유럽이 이제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된다. 또 트럼프가 나토의 상호방위 조약을 무조건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럽 내 핵무기 보유 국가인 영국, 프랑스와 이제 핵 공유 방안에 대해서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한 바로 다음 날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도 유럽 안보 문제를 아주 강하게 이제 위기감을 드러내면서 유럽이 자정까지 불과 5분밖에 안 남겨뒀다.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으로 쓰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최근 또 다른 그 언론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이제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그렇다면 핵 우산 프랑스 중심의 핵 우산론은 그렇다고는 치더라도 독일이 핵을 독자적으로 가지는 방안도 추진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 부분이 또 이제 관심사라고 할 수 있죠. 문제죠. 근데 메르츠는 스스로 그 핵무기를 보유할 수도 없고 또 허용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당장 오늘 필요한 그 논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부인한 거긴 하지만 또 미국의 일부 언론들은 핵 보유 추구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 발언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독일은 그 동안에는 미국과 굉장히 협력해
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분명 이런 발언을 보면 좀 변화가 보이는 거죠. 사실 이번에 그 프랑스의 핵 우산 논의는 뭐 네. 마크롱은 그동안 전에도 해왔던 얘기인데 독일이 거기에 호응하고 있다라는 점이 더 유의미하게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2차 세계대전에 이제 독일이 패배한 이후에 이제 서방 동맹 체제에 들어가면서 이 프랑스, 영국과 달리 이제 독일은 독자적인 핵무기 보유를 포기했잖아요. 네. 대신에 이제 미국의 핵 우산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독일은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튀르키예와 함께 나토의 핵 공유 정책에 따라서 미국 핵무기를 자국 내에 이제 배치해 놓고 있는 국가죠. 네. 현재 서부의 비헬 공군기지라고 하는데 그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럽 내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는 거는 그 5개국, 6개 기지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술 핵무기는 약 100기 정도쯤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사용 승인권과 소유권은 당연히 미국에 있겠죠. 최종 승인권은 미국 대통령이 갖습니다. 네. 그래서 뭐 독일이나 프랑스가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미국의 승인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다만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핵을 운반하는 수단을 해당국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말씀을 드렸지만 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에 독일 총리들은 역대 총리들은 네. 이렇게 핵 억지력, 자국의 핵 억지력이라든지 또는 프랑스나 영국의 핵 우산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발언한 적도 없고 요청하고 뭐 이런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수십 년 만에 처음 나온 얘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도 2007년에 독일 정부에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앙겔라 메르크 총리 정부 시절이잖아요. 메르켈 당시 총리는 미국과의 관계를 좀 더 중요하게 의식을 해서 당시 사르코지 대통령의 제안은 거절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핵 우산론 이번에 거론을 했는데 핵 전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프랑스는 과거에 핵 그 실험도 여러 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저도 아직 기억이 나는데 196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해온 국가입니다. 네. 핵 전력은 그 핵탄두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고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중국에 뒤에서 세계 4번째로 강한 핵 전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탈퇴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유럽연합 내에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프랑스가 지금 핵무기를 실전 배치해 놓고 있는 거는 약 300기 정도쯤으로 추정이 되는데 핵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건 전략 핵 잠수함이라 그래요. 그 중에서도 루트리옹판급 핵 잠수함이 이제 가장 유명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같은 이제 유럽 국가인 영국의 핵무기 전력은 뭐 2023년 기준으로 가용할 수 있는 탄두가 약 120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영국은 이미 이제 나토 체계 하에서 물론 지금 비유럽연합 국가이지만 아직도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동맹국들에게 핵 우산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함께. 근데 이 미사일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미국과 깊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는데, 반면 프랑스는 나토 회원국이고 유럽연합 회원국이지만 영국과 달리 자체적으로 핵 방어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미국이 빠지더라도 프랑스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할 수가 있고 그 폭을 뭐 다른 유럽 국가들로까지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현실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유럽 다른 나라들, 뭐 나토의 반응은 또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일단 이 마크롱 대통령 발언 나온 이후에 프랑스 정부 측에서는 이제 독일의 핵무기를 탑재한 프랑스 전투기 몇 개를 이제 배치하는 게 가능하다, 바로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프랑스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영국
미국도 사실 비슷한 조치를 또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마크롱 이제 대통령이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6일에 그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특별 정상회의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논의가 나왔는데 유럽연합 회원국 전체적으로는 뭐 당연히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하다. 러시아에 대한 핵 억지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고 네. 또 아직은 미국과의 협력, 미국의 관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과 더 긴밀하게 협상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낸 국가들 또 정상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네. 프랑스 국내에서도 반응은 꽤 갈리고 또 뭐 당연히 나토 회원국 사이에서도 갈리는데 프랑스에서는 그 극우 국민연합 쪽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반대해서 지금 뭐 핵 강령을 바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의 핵 우산이 사라지면 네. 과연 프랑스와 가능할까? 영국과의 그 핵 전력으로 그게 공백을 메꿀 수 있는가가 네. 지금 최대 관심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영국과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가용할 수 있는 핵탄두 숫자가 네. 총 약 400여기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가용 핵탄두의 4분의 1도 못 미칩니다. 큰 차이가 있어요. 많이 나네요. 그런데 사실 핵 무기라고 하는 거는 많이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라도 터질 때 그럼요. 그게 위험한 건데 어쨌든 지금 뭐 물리적인 이거는 영국과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이 핵 전력만으로는 충분한 핵 우산이 미국이 빠질 경우에 되긴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하는 게 좀 현실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유럽연합이 주도하고 있는 유럽 재무장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지금 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쭉 논의가 있었는데 지지부진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워낙 급변하고 있으니까 요번에 그 유럽 연합 특별 정상회의에서 이게 이제 집행부가 제안한 유럽 재무장 계획을 이 회원국 정상들이 사실상 만장일치로 승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유럽연합 내에서도 이렇게 빨리 움직인 적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급박한 거죠. 지금 그만큼 상황이. 급박한 거죠. 예. 근데 그 펀데어 라이엔 그 집행위원장이 오는 21일에 이제 EU 정례 정상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2주 안에 그 2주 안에 그 전에 그러니까 앞으로 2주 내에 여기에도 구체적인 입법안을 좀 가져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유럽 재무장 계획 이거의 핵심은 네. 지금 회원국들이 부채 한도 걱정 없이 국방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 예외 조항을 발동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EU 예산에 좀 여유분이 있는데 이걸 담보로 무기를 공동조달할 수 있도록 대출금을 지원한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네. 이를 통해서 약 8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는 1230조 원 정도쯤 되는 액수입니다. 이거를 동원한다라고 하는 게 핵심 구상입니다. 이 재정준칙은 유럽연합의 이제 특별한 이 의무 사항인데 회원국이 되려면은 이 재정 적자 그다음에 국가 부채 이게 엄격한 기준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재정 적자는 GDP의 3% 이하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가 부채는 GDP의 60% 이하로 해야 됩니다. 이거를 넘긴 뭐 예를 들면 예전에 그리스나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이 이 재정을 기준을 못 맞춰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위기를 겪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담 때문에 국방 예산을 못 늘리고 있으니 네. 이거를 완화해서 현 집행부의 이제 임기가 4년 정도 남았는데 이 네. 기간 4년 동안에 그 연간 재정 적자 비율을 최대 1.5% 더 늘리자. 그렇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국방비에 더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한 6,500억 유로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계산입니다. 그리고 네. 나머지는 이제 공동 조달하는 대출금으로 또 이 무기를 살 수 있도록 동원한다는 건데요. 네. 뭐 이렇게 되면은
K 방산의 새로운 기회가 아니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네네. 근데 우리 시간은 오늘 오전인가 펀데어라이엔 그 집행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뭐 각국의 국방비를 늘려서 어떤 무기를 살 것인지에는 뭐 각국 정부가 결정하는 문제지만 최소한 이 대출금, 여유분을 가지고 공동 조달할 수 있는 대출금을 가지고 무기를 살 때는 유럽산 무기를 사는 것을 이제 우선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은 우리나라 방산 산업이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80%가 역외에서 조달하고 있대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너무 급박해서 시급히 조달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유럽 내에 이런 방산 산업의 이제 한계 뭐 이런 것 때문에 역외에 샀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유럽이 이렇게 국방비 대폭 늘리는데 한 거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막 국방비 늘려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거 좀 효과가 있는 거 저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트럼프는 역시 이 협상과 이 압박의 달인이 아닌가. 전 세계가 지금 뭐 움직이고 있잖아요. 트럼프는 유럽의 안보는 유럽 니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지금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국방비를 늘려라라고 하는 게 그동안에 꾸준히 해왔던 일개 행정부 때부터 해왔던 그 움직임인데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리고 그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에 한 연설에서 독일이 국방비를 그렇게 늘린다고 하는데 코바라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거에 성과를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 트럼프가 요구하고 있는 것과 지금의 유럽에서 나오는 움직임은 조금 다른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나토 체제 내에서 또는 뭐 나토하고도 지금 거리를 두고는 있지만 어쨌든 미국의 어떤 틀 내, 미국이 원하는 틀 내에서 국방비를 올려라라고 회원국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유럽에서 나오는 움직임은 일방적으로 미국에 의존했던 안보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자. 그렇죠. 유럽과 물론 유럽이 미국과 뭐 전략적 동반적 관계를 완전히 깨자는 거는 아니고 뭐 가져가기는 하지만 독자적인 안보 체계, 또 뭐 더 나아가서 유럽 통합군 설립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꼭 미국이 의도하는 것, 트럼프가 의도하는 것과는 지금 완전히 일맥상통하는 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유럽의 안보 홀로서기가 근본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미국 없이 유럽이 이런 안보와 필요한 지출액이나 이런 시스템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유럽의 싱크탱크들이 이제 낸 보고서를 보면은 미국의 지원이 없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쉽지 않군요. 뭐 4년간 필요한 추가 비용이 1조 달러가 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무기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